예측 가능성 관련해서 사회에 대한 통계적 예측에 대해서 김범준 교수님의 아주 재밌는 강의를 들었는데요. 기분이 조금 나쁘기도 하네요. 인간의 행동들, 저희 같은 이런 사회의 행동조차도 물리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꼭 좋게 들리지만은 않아요. 몇 가지 질문이 좀 생겼는데요. 강의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실 때 통계역학은 입자가 아주 많은 걸 다루는 거다. 많다는 얘기를 자꾸 강조하셨고요. 아까 여기 그 관객들 가지고 숫자 할 때에도 숫자가 많지 않아서 결과가 안 나온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런 통계역학을 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많다는 그것이 얼마나 많아야 많은 건지, 그런 기준 같은 것이 과학적으로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듣고 싶네요. 지금 김상욱 교수님이 물어보신 질문이 그렇게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사실 김상욱 교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던 그 얘기 중에서도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을 가르는 명확한 경계선이 있을까라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적다 많다도 제가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고는 잘 생각이 안 들어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런 거예요. 어떤 긴 헝겊이 있고 한쪽 끝은 하얀색이고 반대쪽 끝은 까만색인데요. 그 중간이 점점 조금씩 색깔이 어두워지는 회색들이 늘어서 있다고 치면, 어느 가운데를 딱 끊어서 보면은 거기를 까만색이라고 할 거냐 하얀색이라고 할 거냐라고 물으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때 거기가 하얀색이라고 할 거냐 까만색이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결정을 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사실 입자가 적은 것과 많은 것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이 누구나 동의하는 딱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은 우리가 관찰을 할 때 그 관찰의 정확도를 얼마까지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동전을 던지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계산을 한다고 할 때 수없이 많은 계산을 하면, 실험을 하면 그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0000000 계속 나가겠죠. 근데 도중에 많은 실험을 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0.5 다음에 0000이 별로 많이 진행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알면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동전 던지기가 필요한지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표준적인 어떤 많다 적다의 기준이 되는 숫자는 하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화학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보가드로 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 숫자로 환산하면 6 곱하기 10의 23승계니까 10의 24승계 정도예요. 그 정도면 통계 물리학을 하는 저와 같은 입장에선 충분히 많은 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충분히 많은 수가 되는 이유가 그 정도 되는 입자에 대해서 만약에 제가 어떤 입자 하나당 에너지 같은 양을 측정한다고 할 때 그 에너지의 측정에 관련된 에러가, 오차가 얼마나 큰지를 대충 추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오차는 많은 경우에 입자 숫자에 여러분이 루트를 취하고요. 그거를 뒤집는 거에 해당합니다. 10의 24승에 루트를 취하면 10의 12승이고요. 그걸 뒤집으니까 아까 김상욱 교수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1, 2에 0을 12개를 적고 분의 1을 생각하면 그게 오차가 됩니다. 그 정도 오차는 사실 우리가 살면서 보기 힘들 정도로 작은 오차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리학자들한테 아주 정확한 기준은 물론 아니에요. 근데 많다는 게 어느 정도 많은 거예요? 라고 하면 통계 물리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대충 아보가드로 수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연을 기술하는 데에는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있고 그 각각에 대해서 통계역학을 쓸 수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통계역학이 말씀드린 것처럼 입자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물리학의 한 분야인데요. 그 입자가 고전역학적인 입자가 많을 수도 있고요.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양자역학적인 입자가 많은 경우에 양자통계역학이라고 불리는 그 분야는 고전적인 입자가 많았을 때의 고전통계역학하고 상당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표현인 것 같긴 한데요. 전자라는 아주 작은 입자는 머리카락이 없다라는 그런 농담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전자는 이 전자와
저 전자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전자가 머리카락이 있으면 왼쪽에 있는 전자는 머리카락이 까만색, 오른쪽에 있는 전자는 머리카락이 금색. 우리가 머리카락의 특성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자가 머리카락이 없다는 건 아무런 특징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물리학자들이 구분이 불가능하다고 부릅니다. 전자는 미시적인 양자역학적인 입자들은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상태를 우리가 몇 가지 서로 다른 상태를 두 입자가 가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고전적인 입자와 양자역학적인 입자에 대해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의 수를 세는 방법이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이 상당히 다르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른 아주 특징적인 차이들을 보여주는 다양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초전도체라고 불리는 것도 아주 명확한 양자 통계적인 그런 현상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요. 양자만 나오면 머리가 아파지죠. 그런 것 같아요. 양자 나온 김에 그러면 사실 양자역학에서 확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도 통계역학 설명하시면서 계속 확률을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두 개의 확률은 서로 같은 종류의 것인가요? 다른 종류의 것인가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역학의 확률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실 수 있냐면 우리가 그 통계역학을 따르는 입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사실은 확률이 필요 없는 그런 확률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쩌면 굉장히 그 김상욱 교수님이 여러 번 강조하신 관찰자가 갖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확률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확률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양자역학적인 확률은 사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많이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양자역학을 확률로 기술하는데요. 그때의 양자역학에서의 확률은 어떤 객관적인 의미의 확률입니다. 사실 양자역학의 확률에 대해서는 김상욱 교수님 조금 더 설명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양자역학은 그 확률이 진짜 우리가 몰라서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무지 때문에 나온다고들 얘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동전 얘기를 했지만 고전역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기로 했기 때문에 알 수도 있었지만 모르기로 하는 거죠. 또는 능력이 딸려서 이제 모르는 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 이제 주관적 무지, 객관적 무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래서 물론 숫자상으로는 같은 확률, 다 더해서 1을 넘을 수 없는 확률이지만 그것이 갖는 의미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자유의지 얘기도 나왔지만 사실 인간의 의식, 자유의지 이런 건 되게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따지고 보면 뇌 속의 뉴런들, 많은 뉴런들의 어떤 전기 신호의 어떤 패턴 이런 거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근데 뉴런이 한 10억 개 정도 있나요? 인간 머리에? 인간의 머릿속에 1000억 개 정도의 있나요? 뉴런이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기억하는 이유가 우리 사람의 머리에 들어있는 그 신경세포, 뉴런의 숫자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에 있는 별의 숫자랑 같습니다. 거의 1000억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개별 뉴런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이것들을 통계적으로 다를 만큼 충분히 큰 숫자니까 인간 의식을 이해하는 거는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면. 예. 그 통계 물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어떤 환원론과 비환원론 그런 것의 차이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면 정말 사람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신경세포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읽은 재미있는 책 중에 어떤 비유를 하는 거를 봤어요. 뭐냐 하면 자동차라는 커다란 그 물체는 속도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속도라는 특성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부품 하나하나가 가질 수 있는 특성은 아니에요. 자동차를 다 분해를 해서 부품으로 모든 부품들로 자동차를 분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품 중에 속도라는 특성을 갖고 있는 부품을 여러분이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도 자동차의 속도 같은 거랄 거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머리를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상호작용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거시적인 패턴에 붙은 이름이지 그게 어떤 미시적인 신경 세포 하나로 환원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아주 신비적인 그런 거로 생각하지는 물론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눈앞에 자동차를 보고 있는데 자동차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부품은 여러분 앞마당의 왼쪽에 있고요. 자동차의 속도는 여러분 앞마당의 오른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 표준적인 물리학자들의 생각이에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을 구성 요소인 신경세포 하나하나의 작동 원리를 안다고 해서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해선 물론 김상욱 교수는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머리가 없는 사람이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거죠. 그렇군요. 역시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 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인간의 사회조차도 통계 물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인간 세상이 통계 물리로 다 이해가 될까요? 언젠가는? 저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통계 물리학자가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통계 물리학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 현상은 제가 갖고 있는 솔직한 생각으로는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통계 물리학이나 어떤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다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저는 그분이 너무 뭐라고 하죠? 그렇게 심각한 자만심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통계 물리학자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 분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분들이 사회 현상을 보는 시점들이 물리학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시각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회에서 벌어진 어떤 현상이 있고 그거를 이제 경제학자는 경제학자의 시각으로 보고요. 사회학자는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보아왔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통계 물리학을 하는 물리학자도 물리학자의 시각으로 같은 사회 현상을 만약에 볼 수 있고 서로 의사소통을 통해서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우리가 정말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 현상이 정말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가 훨씬 더 깊어질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통계 물리학자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김범민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나 내용들은 직접 연구를 하신 내용들입니다. 다음에 다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물리학자긴 해요. 그러니까 많은 물리학자들은 보통 물질이나 이런 우리 주위의 자연을 대상으로 하는데 김범민 교수님은 직접 사회를 대상으로 물리학을 적용하시고요. 더군다나 그 우리 사회, 특히 한국 사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이상으로 오늘 저희가 4번에 걸쳐서 그 예측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우선 자연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 다음에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예측 가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보니 이렇게 한마디로 답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 자연과학의 문제가 물론 자연과학은 우리한테 언제나 굉장히 깨끗한 답을 준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이 들어보신 것처럼 이런 간단한 질문조차도 인간, 다음에 사회, 자연이 예측 가능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조차도 아마 한마디로 못 하실 겁니다. 다 들어보셨으니까. 그렇다는 거를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공유하게 되면 하지만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자연과학이 알아낸 것이 있다는 것, 거기서 우리가 얻을 것이 있다는 것, 그런 걸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이 어떤 수식의 형태로 표현되는 뉴턴의 운동 법칙만이 과학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과학이라는 것은 자연현상 혹은 사회현상을 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점이라는 생각을 주로 합니다.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훨씬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다 같이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짠 것도 아닌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셨네요. 딱 결론이 좋겠어요, 그게. 네, 그럼 이상으로 저희 모든 4번에 걸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